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온라인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자가 출시 1년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인당 평균 약 162만 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출 갈아타기 방법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4일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주총에서 버핏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주주서한을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버핏의 주주서한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버핏의 주주서한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유전 가능성을 확인한 그 미국 액트지오사죠. 네.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역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건 이제 실제 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네. 어떤 설명과 그 근거들을 내놨냐 이 부분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레우 고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브레우 고문이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8광구 6-1광구의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제반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제반 요소들이라 하면은 크게 네 가지인데 저류층, 덮개암, 이건 뭐 진흙이나 모래를 뜻하는 거고요. 또 기반암, 트랩 이런 네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동해 심해에서 그 제반 요소들을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석유공사가 시추공을 뚫어서 이제 확보한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런 제반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서 7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해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평가 분석 단계에서 탄화수소를 찾아내지 못한 점. 이 부분을 이제 리스크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탄화수소라는 게 석유의 주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다른 유전 개발을 할 때도 탄화수소의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 게 예. 유전 개발 과정에서 핵심으로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탄화수소를 찾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추정 매장량을 이제 추정했었을 때 최소치가 36억 배럴, 최대치가 140억 배럴 격차가 크잖아요. 네. 이게 이제 탄화수소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격차가 큰 것이다라는 점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 탄화수소 부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추를 해야 된다라는 네. 점을 강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성공 확률이 20%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해서 뭐라고 또 그 추가 설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할 성공률로 20%를 제시한 건데 이게 이제 다른 유전들과의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다른 유전들의 사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매우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고요. 20%의 성공률이 가지는 의미는 산술적으로 그거죠. 5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해서 시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하나 정도의 유망 구조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인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은 유망성이 높다라는 것에 너무 이제 방점을 찍으면 안 되는 게 나머지 80%는 그럼 실패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같이 놓고 봐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이제 남미 이 가이아나 지역의 리자 유전 프로젝트를 비교 사례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40억 배럴이 매장돼 있고 유전 개발 성공 프로젝트입니다. 네. 근데 이 유전의 가능성이 당시 16%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심해 동해 분지와 동일한 유형의 트랩이라든지 비슷한 제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런 설명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전 탐사 과정에서 보통 성공 가능성이 낮으면 뭐 10%인 것도 있고 매우 높으면 30% 중반대까지도 가능성이 제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20%니까 중간 정도의 상당히 양호한
정도의 수준의 성공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액트지오사에 대한 논란도 잠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회사 주소지가 미국의 주택가로 나왔던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그 해명을 했습니까? 이게 아브레우 고문 자신의 자택 주소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주택이라고 맞다고 이제 확인을 해줬고요. 컨설팅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주택가를 본사 주소로 해놨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네들 팀원들은 뭐 각자 뉴질랜드, 브라질, 스위스 이런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고 네. 뭐 이런 식의 업무 방식이 효율성도 높다. 그래서 액트지오가 갖고 있는 어떤 규모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런 소규모 컨설팅 업체가 그러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또 분석하는 게 맞냐? 이게 이제 이 업종에서는 하나의 표준처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시추를 담당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회사라는 점을 네. 또 부연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날 또 그 석유공사 관계자도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 액트지오사가 선정이 됐냐? 4개 업체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시행을 했고 기술이나 가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제 액트지오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했다 이런 설명을 현장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또 견해를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이제 섣불렀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레우 고문은 대통령 발표가 이례적인 건 아니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석유나 가스 매장 잠재력을 확인하게 되면 각국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장관이나 대통령이 하는 경우도 흔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비교를 한 게 네. 과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게 서부 지역 탐사 관련 발표를 직접 한 적도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극지방 탐사 관련 발표를 그런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례들과 비교를 해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이 이제 여러 의혹과 의문점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결국 하나로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탐사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 분석 결과는 20%라는 비교적 높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결국 이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추 탐사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MSCI에서 그 공매도를 금지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 공매도 문제로 이제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매도를 전격 중단한 상태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MSCI 측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MSCI가 발표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을 플러스에서 이제 개선이 필요한 단계 마이너스로 바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또 설명도 내놨는데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가 평가 하락의 원인이다. 바로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그 MSCI는 지난 평가 때는 한국 공매도에 대해서 시장 효율성과 관련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 부정적 평가가 아쉬운 거는 그동안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각종 제도 개선도 하고 투자 뭐 개방성도 확대를 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런 가운데 부정적 평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MSCI 지수 편입에 목을 매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MSCI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MSCI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 운용액이 1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막대한 글로벌 자금이 우리 증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이렇게 편입을 위해서 애써 왔던 건데 물론 정부는 불법 공매도 문제로 공매도를 전격 금지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조치로 인해서 당분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더 힘들게 됐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구은행이 IM뱅크로 사명을 바꾸고 그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 출범을 했죠. 네. 네, 새 출발 기념하는 특판 상품이 나왔는데 이게 네. 꽤 금리가 높죠. 이게 이제 연 20% 네. 적금입니다. 이게 네. 화제도 되고 논란도 됐어요. 금리 연 20%면 뭐 시쳇말로 행장님이 미쳤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격적인 금리죠. 요즘 시중은행 접근금리가 모든 우대금리 다 충족해도 4% 후반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파격적이고 상품 이름이 일단 재밌습니다.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이라는 네. 상품명이고 기본 연 4%에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입니다. 네. 다음 달 7일까지 32만 주 한도로 판매를 하는데요. 비대면으로 판매를 해서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판매 첫날에 이게 우리가 오픈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기 인원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이 평소보다 7배 넘게 유입이 됐고 네. 이게 대구 경북 이외 지역에서 신규 고객 비중이 80%로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네. 시중은행으로서 첫 출범한 IM뱅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한켠으로는 빈축도 삽니다. 왜냐하면 최고금리 20%라고 하지만 납입 한도가 크지 않아요. 얼마예요? 횟수도 제한을 하고 일단 납입 가능 금액이 최소 100원부터 최대 5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한 번 총 60회까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도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이렇게 매일 납입하는 조건을 채워야 되고 그럼 따지고 보면 최고 납입 한도가 5만 원이고 60회로 한도가 있으니까 2달간 납입을 할 경우에는 이자가 5만 137원 세전 네. 기준으로 이렇게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금리 20% 다 받는다고 해도 이자는 이제 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20% 준다고 해서 우아했다가 이게 세부 내용 돌이켜 보시고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좀 실망을 하는 그런 고객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7분입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고물가에 이자 부담까지 힘들다는 분들 많으시죠.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은 그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 즉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약 20만 명이 이용하고 1인당 연간 평균 162만 원의 이자액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대출 이자 줄일 수 있을지 현명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게 네.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신용대출을 먼저 시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부터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까지 조금씩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전세대출이라든지 담보대출에서는 약간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씩 보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5월에 처음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네.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의 자기 대출과 다른 그 회사 상품 금융사의 네. 그 상품을 비교를 비교해서 하는 거죠. 더 좋은 거를 갈아탈 수 있게. 네, 근데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낯선 단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대출을 받은 분들이 물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은 연세가 있는 분들도 좀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낯설어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거는 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자체 은행 앱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또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플랫폼보다 뭐 은행 앱을 통해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요. 네. 뭐 카카오 앱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은행 앱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도 많이 대환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모든 앱을 통틀어서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용자가 은행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더 네. 좋은 조건의 어떤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시행이 된 건데 이제 네. 이게 지난해 5월 이게 세계 최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편리해졌다 싶기도 한데 네. 실제로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 20만 명이 넘게 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네. 받은 거라면서요? 네,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고요. 금액으로는 네. 한 10조 원 정도가 이동을 했다라고 발표를 네. 했는데 그중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네. 이렇게 나눠져서 네.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결과치가 끝까지 기표라고 하죠. 이제 돈이 바꿔지는 그 순간까지 통계가 된 건지 네. 중간에 하다가 멈춘 분들도 아니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좀 뽑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맞는 제도입니다. 네, 1년 만에 20만 명 돌파했다. 이거는 이제 5월 29일 날짜 기준이었고 신용대출은 한 16만 8천 명. 주택담보대출은 2만 4천 명, 전세대출은 한 9천여 명이 네. 신청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환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금리 때문이겠죠. 네, 모든 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기가 1년마다 도래를 하거든요. 네네. 연장 하는데 이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예, 지금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어느 때문에 정도였죠, 지난해요? 그때 이맘때쯤에요? 작년 초 그리고 그 전년도 겨울이 가장 높았는데요. 그때 신용대출 금리가 7%, 네, 맞습니다. 8%까지 네. 올라갔고 담보대출도 6%, 시중에서는 8%까지도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최저가 네. 지금 오늘자로 보니까 한 3.7% 전후까지 떨어진 걸로 봐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더 앞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면 네.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도 이 대환대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은행권이 더 많은가요? 인터넷 은행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네. 가져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시중 은행에서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카카오 이제 인터넷 뱅킹 은행들이 네. 처음에 공격적으로 플랫폼 시장에서 네. 우위를 점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은행의 금리를 낮추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무한정 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비슷하게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3사 하면은 카카오뱅크, K뱅크, 네. 토스뱅크. 네. 그렇군요. 올 1분기에만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5조 원 가까이 불렸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인터넷 은행 3사가 기존 금융권 은행보다 4대 은행 크게 말하면 보다 금리가 조금 더 싼가요? 네, 조금 쌌었어요. 어느 정도 싸요? 그러니까 한 0.2 정도 저렴했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 은행들이 시중 은행에서는 할 수 있는데 네. 인터넷 뱅킹 은행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증빙소득자만. 저희가 이제 대출은 꼭 소득이 그러니까 증빙이 있는 소득자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직이어도 네. 다른 대체 소득으로도 가능한데 자산이 있거나 하면 네, 물론 이제 소득을 어느 정도 맞춰는 줘야 되지만 네. 꼭 급여를 받는 그런 분들, 연금을 받는 분들만 되는 건 아닌데 인터넷 은행들은 증빙 소득자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가 지금 낮다 그러셨죠? 포인트 한 0.2bp 정도 그러니까 0.2% 정도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거의 좀 비슷하게 올라온 수준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들이 그렇게 하니까 시중 은행들 경쟁이 들어가니까 같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춰야 내려가는 되잖아요. 거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좋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서비스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 다른 것 같아요. 연령대에 따라서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네. 굉장히 선호하세요. 이게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네. 비대면이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저희가 왜 키오스크 같은 거 잘 이용 못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건 좀 잘못 사용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네. 대출 이런 거는 좀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나도 모르게 잘못 눌러서 네. 실제로 내가 빌리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이 빌린 것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실 것 같긴 저만 해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것 어떻게 같네요. 대출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미 이제 저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신 건 아니고 젊은 네. 분들도 저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네. 분들이 계세요. 저는 사람하고 하고 싶다. 대면해서 네, 그렇게. 기다려서 줄 서서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고 확인받고 싶다. 네. 그 자서라 그러죠. 사인 다 네, 하고. 맞습니다. 뭐 계속 이름 쓰고 막 네.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또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아예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앱이 편하다. 그러니까 편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그렇기도 해요. 같아요. 대출을 하는데 네. 얼마가 필요해요. 뭐 금리가 얼마에 맞아요. 물어보기가 좀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내게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비대면이면 기계가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좀 마음이 편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거 뭐 알려줘도 뭐 상관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그렇지. 하실 것 같아요. 은행 창구에서 아무리 직원들이 이제 개인 정보를 갖다가 유출하지 않고 당연히 그럼요. 고객의 비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만 해도 회사 근처에 가서 하는데 괜히 민망하게 괜히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오히려 네. 이런 게 좀 간편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대출 갈아타기 저는 이제 그 플랫폼 이용해서 해본 네. 적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플랫폼을 이용을 할 때는 네. 이게 조금 주의하실 점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뭐냐면 융통성이 없어요. 왜 사람이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이제 대환 대출이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매매 잔금 같은 경우에 네. 은행에서 네. 그 영업점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날짜를 바꾸거나 할 때 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내가 뭐 7월 1일 날 가야 되는데 뭐 6월 25일로 땡겨주세요. 뭐 이러면 땡길 수도 잔금 있거든요. 대출 해가지고 할 그렇죠. 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계로 하는 비대면으로 하시다 보면 그 은행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14일 이후밖에 안 된다 기표가. 네, 그런 거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나올 수도 경우는 있어요. 이쪽에서 기계로 말씀하신 플랫폼을 네. 이용해서 쭉 가다가 네. 대출이 안 되는 걸 알고 그럼 빨리. 다시 이제 바꿔서 그렇죠. 다른 시중은행으로 은행에 가셔야 가서 되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정이 꼬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심사받고 시간이 대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중차대한 어떤 이벤트 이런 걸 앞두고는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주시는 게. 아니면 대면을 선택하거나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럼 네. 그 대면과 아닌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그 뭐 통계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네. 맞는 것 같고요. 은행들조차도 영업점보다는 그 비대면을 점점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뭐 1년에 20만 명이 돌파됐다. 신용, 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다 합해서 한 20만 명이 됐다. 평균 162만 원 아꼈다 하는데 막상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신청했더니 뭐 좀 안 돼서 거절당했다. 조건이 안 맞았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대면 앱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대출이 꼬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신용대출을 상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뭐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라든지 그럼 이제 두 가지의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앱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다 그냥 이유를 모르는 채 거절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플랫폼에서 해가지고 아니면 앱에서 해가지고 안 된다고 집에 네.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네. 일반 또 대면 창구에 가가지고 네. 대출 받는 걸 좀 시도를 해봐야 하시는 되겠네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비대면 앱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행 영업점에서조차도 너무나 가능하신 분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업점마다 차이가 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최근에 이제 어떤 분도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뭐 소득 증빙을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가는 영업점마다 안 된다. 생활비를 그분이 좀 필요하셨거든요. 네. 안 된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해주는 곳을 찾아서 네. 영업점에서는 다 거절하고 그 어떤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진행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적법 대출인 건데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획일적으로 적용을 받는 그런 규정이 있고 은행마다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네.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안 되나 보다 하지 마시고 영업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전문가로서 그 직접 창구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더 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보셔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금리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조금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플랫폼으로도 해보고 네. 그리고 또 영업점에 가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라라는 네. 거죠. 이왕이면 다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까 그 대출 금리가 작년보다는 좀 낮아졌다고 했는데 조금 네. 더 자세히 짚어보면 주담대가 아까 낮은 거는 3%대까지도 가능하다고 3% 하셨고요. 중반 정도까지. 예. 그건 낮은 거고 평균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한 3.9에서 4.1%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상담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돈을 받는 그런 시점은 한 달 뒤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 대출 이자는 그 이율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보대출에서는 네. 신용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은행마다 그 해당 은행의 고객을 조금 우대하려고 하는지 신용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신용 점수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많이 해보셨죠. 뭐 나이스라든지 KCB 우리가 보통 토스, 카카오, 네.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신용 네. 점수도 있지만 네. 은행 자체 신용 점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네. 실적이 얼마냐. 네. 예, 그거에 따라서 요즘은 조금씩 좀 차이가 나오고 주거래 있어요. 은행에서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유리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주거래 은행 중에 농협은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대출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조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무리 주거래 은행이어도 그 해당 높은 금리를 받으시면 그리고 안 되니까. 몇 월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도 더 많이 금리가 예, 맞습니다. 더 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렇죠.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예,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5월이나 6월에 이제 아무래도 은행들이 영업을 좀 활성화하는 시기에는 네. 그 금리를 좀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정 은행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그냥 별로 하지 않다가 연말에 또 금리를 확 낮춰서 네, 10월, 11월 그때쯤 실적을 챙기는 그런 은행도 있기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럴 때 대출을 갈아타면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갈아타 봐야지. 네. 뭐 연간 162만 원 평균이나 줄었다는데 큰 나도 돈이죠. 해봐야지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무조건 갈아타는 거는 또 아닐 것 같기도 한 게 여러 가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갈아타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어떡해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많으니까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동안에 네.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네. 중도상환 수수료 페널티죠. 네. 가 네. 있는 은행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내면서까지 내가 만약에 금리 0.1% 할인 받으려고 한다. 네. 뭐 큰 금액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160만 원대의 금액을 아꼈는데 네. 내가 만약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300이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 크면은 중도상환 수수료도 그 그렇죠. 정도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2억이면 1.2%만 해도 240만 원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또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될까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선 역시 이제 그 설정 비용은 은행에서 내지만 네. 또 인지세라든지 채권 할인 비용이라든지 네. 소소하게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신경 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들 금리가 조금씩 내려갈 것이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고정금리로 바꿨는데 뚝 떨어졌어. 예를 네. 들면 네. 그러면 또 바꾸기가 어려워요.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내가 과연 중도상환 수수료도 안 내면서 네. 이 정도면
내가 정말 많이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을 잘 판단을 해서 한번 잘 무조건 결정하셔야 방송 듣고 돼요. 바로 가자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뭐 알아는 보시더라도 네. 실행은 조금 네. 고민을 해보시면. 근데 그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지 않습니까? 올 초에. 네, 맞습니다. 근데 대출 갈아타기 할 때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나요? 그렇다면 대출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 DSR은 대환 시장에서도 역시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게 되면 네. 금리를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실제 금리는 그보다 낮지만 네. 우리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금리를 금리 상승을 가정해서 그렇죠. 조금 더 높게.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금리가 높을 때 네. 위험 차주가 나오지 않도록 마련한 네. 제도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사실 서민들이 지금 대출을 막 쓰고 있는데 네. 1,000만 원을 상환해야 갈아탈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맞아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네.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DSR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해까지는 당행 대환이라고 하죠. 같은 은행끼리의 대환에서는 스트레스 DSR은 배제를 하고 있긴 그래요?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DSR은 보기 보죠. 때문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실 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비대면으로 쑥쑥쑥쑥 잘 넘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혹시 막히게 되면 그 해당 은행에다가 한번 영업점에서 진행을 해보시면 네. 더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갈아타자 그러는데 어느 대출로 갈아타야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갈아탈 때 그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갈아타는 거라서 고정금리를 할지, 네. 변동금리를 할지. 그게 참 고민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고정금리를 더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스트레스 DSR도 마찬가지로 고정금리를 더 유리하게 만든 제도인데 아무래도 위험성 때문입니다. 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이야 금리가 이제 내려갈 것으로 모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사람의 일은 또 모르는 거고요. 또 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고정이면 아무래도 예측력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 정도는 갚을 수 있다는 건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막 내려가면 속상해할 게 아니라 그래도 가게에 큰 영향은 없는데 네. 변동금리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이제 네. 가게가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벌려면 이자를 네. 줄이려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런 걸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책금융 이런 상품 네, 같은 거 네. 잘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소장님? 네. 정책 상품 중에서 정말 당군일의 최저금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거든요. 네. 아이가 지금 많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네.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이 금리가 네. 1~2%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제만 같았으면 무이자로 주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네. 아이가 있으면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네. 거를 아이를 낳으면 그렇죠. 갈아탈 수 갈아타는데 있어요. 최저 1%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고 소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뭐 최저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 네. 뭐 2에서 뭐 3%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있기는 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중은행 금리에 비하면 네. 굉장히 저렴한 부부 합산 연소득 이런 것도 생각보다 좀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1억 3천이지만 네. 정부에서는 더 소득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갈아타게 제가 하시는 게 보니까 좋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할 때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네.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네. 일대 네.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특례라는 건 5년 특례죠. 특례 보금자리로는 이제 만기가 특례 신생아 보금자리 특례. 아니라 신생아 특례 네. 대출이고요. 네. 만기는 30년입니다. 아니 그런데 특례 이자를 해주는 건 5년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아이가 이제 한 명 더 태어나면 아예 안 나면 이제 5년 지나면 그때 일반 이제 이자로 가는 일반 거예요? 이자의 평균치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대출할 때 갈아탈 때 주의할 점 끝으로 더 첨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자 부담을 좀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도 네, 제일 좋죠. 사실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였거든요. 이자는 조금 하고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쌌으니까 무조건 최고 한도 해주세요. 그런데 많이 요즘은 빌려서 네 투자하고. 그걸로 투자도 하시고 뭐 주식도 하시고 그랬는데 최근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제일 저렴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이자가 제일 금리만 싼 거? 싸면 된다. 네. 네, 한도는 제가 좀 줄여볼 테니까 네. 금리가 싼 은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추세고요. 그래도 또 의외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가 조금 부족하다. 네. 네, 그런 분들은요. 일단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득 때문에 한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소득을 늘리면 뭐 가장 좋고요.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늘어나야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고 집값도 지금 약간 하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출 한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오대출 감사합니다. 연구소의 김은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지난 5월 4일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주총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버핏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주주 서한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 버핏의 주주 서한을 투자 교과서를 넘어서 자본주의 교과서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버핏의 주주 서한을 담은 책입니다.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마하 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본사가 있는 곳이죠. 네. 자, 버핏 관련 책이 많은데 오늘 이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버핏 책을 소개하다 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책도 많고 또 소개하시는 분도 유튜브에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거기에 또 한 명 내가 숟가락 얹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 책은 좀 너무 좋아서 네. 이 사실은 버핏이 직접 쓴 책은 거의 없어요. 이 주주 서한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존의 주주 서한은 좀 연도별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시기적 이고 상황적인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좋은 게 주제별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 서한 중에서 나온 내용들을 네. 큰 주제 묶어놓은 건데 이를테면 기업의 지배 구조, 네. 그다음에 버핏이 생각하는 투자론, 예. 주식의 평가 방법, 기업 인수에 대한 생각, 세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버핏이 굉장히 강조하는 기업 문화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해놓은 책이고요. 이 책을 편찬한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투자업계에서 로렌스 커니맨 교수라고 네. 기업의 지배 구조와 이제 기업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버핏 전문가이기도 한데 뭐 이 사람이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고요. 네. 이분이 사회이사로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중시 여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제2의 미니 버크셔라고 불리는 마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특수보험 회사거든요. 네. 그 회사에 이제 사회이사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럼 이게 올해 나온 책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조금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네. 이번에 예. 새로 나온 게 보급화에 나왔어요. 책이 되게 매우 두꺼워서 다 하드카버거든요. 네. 버핏 책들이. 근데 이 책은 우리 옛날에 문고파보다 조금 더 큰 보급 형태로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준 중요한 이유 중에도 하나도 네. 가볍게 들고 다니시면서 버핏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네. 이 보급판이 가격도 싸고 뭐 출판사 입장에서는 좀 하드카버가 좋으시겠지만 네. 쓰고 또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보급판 나온 김에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커닝햄 교수가 어떤 인물이죠? 로렌스 커닝햄이. 이분이 네. 기업 지배 구조랑 기업 문화를 연구하는 이제 로스쿨에서 그 교수입니다, 교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기업 지배 구조 쪽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버핏에 관한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업 중에서도 특히 그 자본 재배치와 기업의 주주들의 가치를 굉장히 좀 옹호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뭐 마켓 같은 그런 기업들의 사회 이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기업 지배구조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버핏은 주식만 투자하겠지? 부동산은 안 하지? 네. 조그만 집에 계속 산다며? 그렇죠. 맨날 그 얘기만 하죠,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이 책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버핏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아니,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버크셔 회사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인 자금으로 하는 거죠. 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이 책에 나온 사례는 농장에도 투자했고, 네. 그다음에 뉴욕 대학교 앞에 있는 상가에도 그래요?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저희가 그 농장 투자한 거랑 상가 투자한 걸 예를 들면서 투자의 기본을 설명을 해요. 아. 그 내용이 굉장히 재미난데 네.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중에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버핏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매우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잘 아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네.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리고 일을 단순하게 유지해야 되고 단순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네. 복잡한 뭐 파생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해서는 안 되고 네. 일확천금을 들어서도 안 된다. 누군가 즉시 이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거절해야 된다. 네. 누군가가 즉시 이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거절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 버핏의 얘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네.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가 따박따박 잘 나와. 그럼 그 부동산이 오르나 내리나 신경 쓰냐면 참고는 하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에서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잘 나오느냐가 나한테도 중요한 것이다. 네. 그다음에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농장에서 옥수수를 키워서 그게 잘 커서 네. 성장해서 잘 팔리면 되는 건데 네. 그럼 농장을 소유한 사람이 매일매일 뭐 1초 단위로 10초 단위로 혹은 네. 뭐 일주일 단위로 농장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을 보겠느냐. 네. 똑같다 주식도. 아. 그러니까 농장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으로 얘기하면 기업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내면은 네. 가격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언젠가 그 가격이 오른다. 네. 그래서 이 버핏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비유를 합니다. 경기는 네. 뭐 시합이죠. 경기는 점수판만 쳐다보는 선수들이 아니라 시합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승리하는 것이 게임이다.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점수판이라는 게 가격이죠. 부동산 네, 가격, 네. 주가 가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내가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내는 걸 분석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투자처는 그냥 건너뛰어라. 아, 모르면 그만둬라. 하지 마라. 그거. 네. 나도 다 안 한다. 근데 아까 부동산 말씀하실 때 네. 임대료 꼬박꼬박 나오니까 네. 얼마큼 올랐는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많이 오르기를 바라고 뭐 그쵸. 갭투자한다 뭐 한다 하고 빌려서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이자도 못 낼 정도인 상황도 많으니 그런 투자는 아예 버핏이 볼 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워낙 또 가격의 그 급등을 겪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버핏의 시각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네.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네. 뭐 버핏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버핏 책 중에 주식 말고 기업을 사라 그쵸.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주가에 연연하지 말고 기업 가치를 보라. 본질적인 그쵸. 가치를. 버핏은 또 이 책에도 나오지만 기업의 이익을 볼 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순이익도 있고 뭐 여러 영업이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은 본업을 통해서 번 돈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업이익을 가장 중시해요. 영업이익.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느낌이 오시잖아요. 임대료가 잘 나오는 그런 퀄리티가 있는 그 퀄리티 즉
뭐 질이 좋은 이런 네. 자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 예. 프로그램을 듣든 유튜브를 듣든 무슨 경제 지침서를 읽든 이렇게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다음 늘 나오는 어떤 이제 그 환율이라든가 뭐 지표가 나오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써놨는지 궁금해요. 이 주주 서한에. 예, 버핏이 이제 경제 상황이나 환율이나 성장률 등 이런 거시적 경제 지표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관점을 세우거나 남들의 거시경제 예측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아.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뭐 반드시 이렇게 액면그대로 받아야 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버핏은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금리는 중력과 같은 것이어서 금리가 변하면 네. 자산들의 가치가 변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버핏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거시 지표를 그렇게 아주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버핏이 얘기하는 거는 거시 지표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농장에서 옥수수가 자라는 것과 네. 뉴욕대 인근 상가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그 상가 투자를 하려면 그죠. 얼마나 학생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걸 좀 확인을 네. 해야 된다 이 말인 거군요. 이게 1번이고 네. 거시경제 지표 가지고 우리가 이 상가 시장 전망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되게 어렵고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 네. 맞추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만약에 상가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임대가 잘 되는 상가냐는 네.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네. 또 세 가지가 버핏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게 투자의 기본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뭐 그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실패담도 무척 많거든요. 예. 왜 그럴 거라고 버핏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핏이 딱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보기에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시장 전체 인덱스 펀드 같은 거죠. 인덱스 네. ETF나 이런 걸 사놓기만 해도 지난 수십 년간 돈을 벌었는데 왜 개인들은 돈을 못 벌었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가 보기에는 세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어, 첫 번째가 뭐냐면 높은 거래 비용. 네. 그러니까 너무 잦은 매매를 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는 투자 상품, 수수료가 너무 비싼 상품에 가입하는 것. 이것이 1번. 네. 두 번째가 뭐냐면 기업을 사력 있게 숫자로 평가하지 않고 비밀 정보나 어디서 들었어. 일시적 유행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네. 이것도 돈을 못 벌게 하는 이유다. 그다음에 네. 세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장기간 시장이 상승한 다음 시장에 진입하거나 그러니까 뭐 많이 지나거나 올랐을 말아요. 때 그죠? 지나거나 지나가면 말아요. 하죠. 네. 하락한 다음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시점 선택을 잘못한 경우. 네. 이 세 가지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원인이다. 자기가 보기에. 네. 워렌 버핏이 보기에.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조언이 그거죠. 두 가지 조언을 하는데 투자자들은 흥분과 비용이 투자의 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흥분과 비용이 투자의 적이다. 네. 두 번째로는 굳이 버핏은 막 시장 진입 시점을 막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굳이 시장 진입 시점을 선택하려면 네.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는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만 탐욕스러워야 한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이거는 너무 와닿아요. 네, 너무 유명한 글로벌 얘기고. 금융위기, 예. 외환위기. 사실 지난해 초에 얼마나 우리 주택시장이 어려웠습니까? 그쵸.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강심장이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했는데 결국은 또 어느 정도의 또 수익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뭐 금매물도 다 네. 소화됐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두려워할 때 들어간다는 게 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뭐 방송이나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게 적립식으로 하시잖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굉장히 근데 확실한 요즘 방법이다. 보면은요 유튜브도 여기서 저기서 얘기하는 게 현금이나 내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퇴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라도 뭔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은 당신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면 중간은 가는데요. 빚을 많이 끌어섰다가 못 갚거나 아니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그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예. 부채를 바라보는 빚을 바라보는 워렌 버핏의 생각은 어땠는지도 예. 궁금해요. 저도 이제 확실히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읽으면서 네. 얘기를 인정을 합니다. 부채를 사용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러나 부채를 사용하다가 알거지가 된 사람도 굉장히 많다. 웃으면 안 되는데요. 네, 네. 당연한 네. 얘기지만 네. 부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네. 근데 부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뭐요?
부채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부채의 매력, 네. 부채가 주는 돈 맛을 절대 잊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부채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네. 0, 제로를 만들어낸 사례가 굉장히 많다. 네. 아무리 숫자가 커도 거기다 0을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버핏은 얘기는 그거죠. 아. 부채로 인한 투자가 크게 실패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다. 부채가 많은 회사는 이게 뭐냐면 만기를 계속 롤오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만기를 하는데 경영 계획을 세울 때 늘 그렇게 만기를 롤오버할 생각을 하고 세운다. 네. 만기를 전환시키는 거죠. 계속. 네. 당연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네. 한 번 치명상이 오면 죽는다. 네. 그러면서 어떤 언론인이 쓴 글을 버핏이 인용을 합니다. 네. 강도에게 빼앗긴 돈보다 수익률을 높이려다 날린 돈이 더 많다. 알겠습니다. 뼈에 새겨야 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